30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중심에 있는 미국. 왜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몰려들었을까요? 1492년 가을,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배가 아메리카 대륙 해안에 도착했을 때 세계사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고 그의 모험이 대서양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대륙에 대한 꿈과 기대는 부풀었죠. 아메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땅으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17세기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에서 거대한 부를 쟁취했는데 이를 알게 된 영국이 해외 식민지 확장에 뛰어들면서 대항해 시대의 열기가 이어졌는데요. 1604년 런던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의 특허장을 받은 런던 회사가 북아메리카로 대정정을 계획했는데요. 모험을 꿈꾸는 이들과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 돈을 벌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합류했습니다. 1607년 이렇게 모인 140여 명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체서피크만 인근의 버지니아 지역에 도착했지만 힘든 여정을 못 견디고 40여 명이 생을 마감해야 했고 살아남은 자들끼리 삶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 1세를 기리며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를 건설했는데요. 초기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선택했던 내륙 지역이 문제였는데요. 그곳은 강력한 인디언 부족과의 접경 지역이었고 지대가 낮고 습한 지역이라 질병에 시달려야 했죠. 식량과 보급품은 항상 부족해 추운 겨울이면 극심한 굶주림에 못 이겼는데 그 중에는 아내를 잡아먹은 뒤 화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었던 제임스타운 주민들의 수는 그해 9월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정착 1년 만에 80%가 목숨을 잃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험난한 역경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제임스타운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꿔놓은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주민들로부터 배운 담배 재배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담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타이밍 좋게 기회를 잡은 주민들이 많은 양의 담배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수출로 점차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된 제임스타운은 북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성공한 영국 식민지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한 이면에는 어두운 역사도 존재했는데요. 담배 농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최초로 아프리카 출신인 흑인 노예들이 제임스타운으로 끌려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훗날 미국의 노예제도 시작을 알리는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타운이 건설된 지 12년 후 회사는 식민지의 안정화를 위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마을에 처음으로 90여 명의 여성들을 배에 태워보냅니다. 오랜 기간 여성과의 관계를 갈망했던 이주민 남성들은 이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앞다투어 1인당 약 60kg의 담배를 지불했다고 하죠. 제임스타운의 성공은 멀리 영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식민지에서의 경제적 번영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보였을 뿐 아니라 청교도인들까지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며 새로운 땅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정착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는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작이었죠. 시간이 지나 북아메리카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몰려드는 유럽인들로 붐볐지만 비극적이게도 전염병과 학살로 인해 원주민 인구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 새로운 땅을 넓혀나가며 버지니아주에서 시작해 조지아주에 이르기까지 총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는데요. 이 식민지들은 영국 정부의 총독에 의해 운영되었고 이것이 곧 미국 동부의 초기 역사였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제국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756년에 발발한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은 7년 전쟁으로 이어지며 북아메리카까지 확대됩니다. 훗날 윈스턴 처칠이 18세기의 세계대전이라고 했던 이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들까지도 참여했는데요. 두 강국은 각기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으며 영향력을 넓혀갔고 이로 인해 부족 간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7년 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 프랑스는 캐나다와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영토를 영국에 양도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북아메리카에서 패권을 확립하고 대영제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지만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영국 정부는 결국 식민지 중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설탕부터 신문, 종이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모두 매겨버립니다. 과도한 세금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도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목소리를 내자 영국 정부는 겁을 먹고 설탕세와 인지세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 결정을 철회하게 된 사건은 영국 의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의회는 식민지에 대한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가혹할 만큼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제정하기 시작했죠. 그중 홍차조례법은 주민들의 반발심을 폭발시킨 법안이었습니다. 홍차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관세가 없는 네덜란드를 통해 영국과 식민지에 밀반입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식민지의 밀수업자들은 네덜란드에서 홍차를 구매하여 호황을 누렸고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홍차조례가 도입이 되자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영국으로부터 특혜를 부여받아 미국 식민지에 홍차를 직접 납품하는 공급처가 되면서 관세가 부과되어 밀수업자들은 줄어든 수익으로 화가 났고 홍차의 가격이 치솟아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지식인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에 대해 불만이 터졌고 자율권을 무시당한 처사라 외치며 곧 저항하게 되죠. 1773년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갈등은 보스턴 차 사건으로 치달았는데요. 밀수업자들이 영국 본토로부터의 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인디언으로 변장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인 동인도 회사의 배에 들어가 300여 개의 홍차 상자를 바다에 폐기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가 된 촉매제 역할을 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동인도 회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영국 정부는 식민지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버립니다. 심지어 이전에 식민지의 자치권을 지지하던 의원들조차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되죠. 그 결과 영국은 보스턴항을 폐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자치정부를 해산시켜 버리는데요. 이는 누가 봐도 식민지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압박 조치였고 평화로운 식민지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영국의 끊임없는 착취라 느낀 주민들의 큰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지금의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세금 법안들이 불씨가 되어 미국 독립전쟁으로 전개될 줄은 영국 의회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쟁의 긴장이 흐르던 중심지는 보스턴이었습니다. 먼저 식민지 엘리트들은 대륙회의를 개최해 영국에 맞설 전략을 세웠고 비밀리에 자신들만의 정부를 구성하여 독립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이때 결성된 시민군은 자신들의 무기고를 영국이 파괴하려 한다는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대비를 하는데요. 때마침 영국군이 렉시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시민군 70여 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순식간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첫 번째 충돌로 한 발의 총성이 세상을 바꾸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전투이기도 했죠. 이 사건 이후 식민지 대표들은 시민군을 대륙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지 워싱턴을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영국과의 본격적인 전투 준비에 나섭니다. 독립전쟁은 다양한 전투와 사건들로 이어졌는데요. 대륙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희망을 되찾았지만 영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죠. 일진일퇴의 힘든 상황 속에서 1776년 7월 대륙회의는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식민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독립선언 이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라토가 전투와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며 드디어 영국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마침내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데요. 이 조약으로 미국은 단순히 독립의 자유뿐 아니라 동부 해안에서 서쪽 미시시피 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죠. 독립 후 미국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이때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주요 정당들이 탄생하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죠. 워싱턴은 대통령으로서 2번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스로 물러나 미국 대통령제의 중요한 전통을 확립했는데요.
그의 이 결정은 4년 임기와 2번까지 재임 허용이라는 관행을 남겼고 훗날 미국 헌법에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는데요. 뉴욕항에 세워진 여신상은 독립과 자유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국에게 서부 영토 확장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역사적인 거래로 알려진 루이지애나 구입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농업 위주의 국가로 남부 지역의 면화, 북서부 지역의 밀과 돼지고기, 그리고 담배는 중요한 수출품이었는데요. 이 농산물들을 미시시피 강을 따라 동부의 주요 도시들로 운송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뉴올리언스 항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올리언스는 나폴레옹이 지배하는 프랑스 영토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 항구를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농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켰죠. 이때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아예 뉴올리언스를 사들이기 위해 프랑스에 특사를 보냅니다. 프랑스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폴레옹은 유럽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여러 식민지의 반란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를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관리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사가 찾아왔을 때 항구를 포함한 루이지애나 지역 전체의 매각을 제한했고 양국은 이 거래에서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를 매입하게 되죠. 당시 루이지애나는 한반도 면적의 10배나 되는 광활한 영역이었고 이 매입으로 미국의 영토가 순식간에 2배로 커지면서 미국의 욕망도 몇 배로 불타오르며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립니다. 1830년대 미국의 서부 영토 확장은 미국 역사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그 이면에는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의 참혹한 삶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서명한 인디언 이주법으로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1830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수만 명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문명화된 5대 부족으로 알려진 체로키족 등 약 6만여 명의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 오클라호마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쫓겨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약 15,000명의 원주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질병까지 얻어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이 슬픈 여정은 눈물의 길로 불리게 되었는데 체로키족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든 여정을 견뎠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기독교 성가로 백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멜로디는 그들의 삶이 투영되어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죠. 한편 미국의 폭풍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은 아직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바다에선 미국 상선들을 납치하고 육지에서는 원주민들을 부추겨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했는데요. 1812년 미국은 영국이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투로 혼란한 틈을 노려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에게 유리한 전쟁인 듯 보였지만 프랑스와의 전쟁을 마무리 지은 영국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자 상황이 급반전되어 버리는데요.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 백악관은 물론 국회의사당까지 불타는 수모를 당하지만 끝까지 전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과 협상을 통해 양국은 무승부로 전쟁을 마무리 지었죠. 전쟁의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미국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 군사 분야에서 최강이었던 대영 제국가부터 3년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얻은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이 전쟁을 통해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미국의 힘을 입증한 셈이었죠. 미국은 더 이상 유럽 강대국들에게 연약한 신생국가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각인시키고 서서히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과의 전투에서 얻은 심리적 승리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미국은 서쪽으로의 영토 확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서부 개척 시대는 활기를 띠었지만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와의 영토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서부 텍사스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이주해 살고 있었는데 텍사스가 스페인 땅이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살았지만 멕시코의 땅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멕시코 정부는 미국 이민자들에게 영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멕시코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언어와 종교를 유지했죠.
텍사스에서는 스페인계 현지 주민과 미국 이민자들 간의 문화와 종교적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텍사스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자 미국 이민자들에게 총을 내려놓으라며 무장 해제 명령을 내렸었죠. 이민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크게 반발했고, 이 일로 그들은 마음속에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면서 텍사스 독립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전쟁의 바람이 불고 미국의 지원이 은밀하게 진행되었죠. 텍사스의 독립을 응원하며 그들의 편을 들었고, 이 지원이 텍사스군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텍사스 군대에 포로로 잡혀버린 멕시코 대통령이 독립조약에 서명하면서 마침내 텍사스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텍사스의 홀로서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 불안은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에 내부에서도 홀로서기를 원하는 독립파와 미국에 합류하길 바라는 합류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충돌했지만, 합류파의 승리로 텍사스는 정식으로 미국의 28번째 주가 됩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텍사스 합병은 영토 강탈이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양국은 최악의 관계가 되는데요. 미국 역시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 기회에 멕시코 땅인 캘리포니아까지 접수하자며 국경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멕시코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멕시코가 미국군 16명을 사살하고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국은 1846년 전쟁 선포를 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힘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 수도까지 순식간에 밀고 들어가 멕시코 전체가 미국에게 넘어갈 판이었죠. 결국 군사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하는 멕시코는 굴욕적인 협정을 맺게 되고, 이 협정에 따라 텍사스의 미국 연방 합병을 정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1,500만 달러의 미국의 반강제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죠. 멕시코 내부는 전쟁의 후폭풍으로 큰 혼란기에 접어든 반면, 과거 자신들의 땅이었던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거기다 캘리포니아까지 어마어마한 금맥이 발견되면서 미국이 골드러시의 대호황기를 누린다는 소식은 멕시코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남아있죠. 1867년 미국은 또 한 번의 빅딜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먼 북쪽 땅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거래였죠. 19세기경 러시아는 계속된 동진으로 알래스카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거대한 땅을 차지했지만, 러시아 본토에서 7,000km 떨어진 거리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크림 전쟁의 패배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러시아는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알래스카를 노릴 거라는 불안감에 그 땅을 미국의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팔아버리죠. 구입한 미국 국내에선 돈을 낭비했다고 비웃기도 했지만, 알래스카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석유, 그리고 석탄과 같은 풍부한 자원이 발견되면서 미국의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이후 군사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미국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노예 문제로 인한 남북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는 새로운 땅을 얻은 축복인 동시에 불행의 서막이기도 했던 이유가, 새롭게 합류하는 여러 주들 가운데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노예주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자유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여러 주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미국은 서서히 남북분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남부지역은 생산성이 좋은 모카를 재배하면서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을 했었는데요. 약 400만 명의 노예가 모카와 다른 농산물들을 생산해 저렴하게 수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노예들이 반인륜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산발적인 저항이 일어났죠. 또한 북부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남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남부와는 달리 북부는 공업과 상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화의 길을 걸으며 인권에 대한 의식도 함께 성장했는데요.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고 남부의 노예력을 북부 산업의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노동에 의존하는 남부에게는 경제적 위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제 폐지에 강력히 반대했죠. 19세기 중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남북 간의 노예제를 둘러싼 대립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노예제 반대 투쟁을 벌인 링컨의 대통령 당선이 남북 간의 긴장을 폭발시켰고, 이는 남부 연합군의 선제 공격으로 이어지는 남북전쟁으로 발전했죠. 이 전쟁은 4년 동안 계속되었고 6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남기며 1865년에 남부의 항복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남북전쟁은 양측에 큰 상처를 남기고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부는 남부를 재건하고 노예 해방 인구를 사회에 통합하려고 했으며 안정화시키려 했죠. 이후 미국은 산업화 시대와 대공황을 거쳐 1, 2차 세계대전의 위기들을 통해 더욱더 세계 무대에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막바지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종결시키며 미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제 미국은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낙원과도 같은 하와이를 자국에 편입시켜 현재 총 50개 주를 가진 연방국가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확장으로 미국 면적은 대한민국의 거의 98배에 달하는 크기로 세계 3위의 거대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3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생국가에서 시작해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오늘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의 영토 확장사에 대한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